안녕 판심이들.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들려주는 법정 너머의 진짜 이야기, 판사의 마음이야. 오늘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나도 비통하고 무거운 소식을 전해주게 됐어. 6일 새벽 서울 고등법원 청사 앞 화단에서 신종호 고법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어. 경찰은 전날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오전 1시경 고인을 발견했대. 고인의 옷 주머니에서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긴 자필 유서가 발견됐지만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어.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적인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야. 많은 판심이들이 알고 있겠지만 신 판사님은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알선 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신 분이야. 1심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엄벌을 내리셨어. 지난 2월 6일 사건을 배당받은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어.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보자면 이 판결 이후에 판사들이 겪는 지옥 같은 압박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우리 판심이들도 가끔 나한테 이런 질문을 남겨주기도 하거든. 판사들도 판결 후에 사회적 반응이 안 좋으면 후회하나요? 판사에게 쏟아지는 압박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전직 판사로서 내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줄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판사들은 자신의 법리적 판단 자체를 후회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해. 수만 페이지의 기록을 밤낮 없이 검토하고 대등재판부 고법판사 3명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고민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과 이 고립감은 상상을 초월하기는 해. 특히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관은 사방이 뚫린 광야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야. 양 극단의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는 신상 털기,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가족을 향한 위협까지 법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폭력을 묵묵히 맨몸으로 견뎌내야 해. 이미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댓글들이 퍼지고 있다고 해. 살아서도 돌아가셔서도 온갖 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관의 현실이야. 여기에 고등법원 판사들이 겪는 살인적인 과로도 더해져. 심판사님이 속했던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50억 의혹 항소심도 맡고 있었어. 이렇게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메가톤급 사건들을 동시에 처리하며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수면 부족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해. 내 판결 하나로 나라가 들썩이고 칭송과 저주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상황. 겉으로는 태어난 척 다음 재판을 준비하지만 퇴근 후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이 판사가 느끼는 그 지독한 고독과 압박감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 법관도 감정을 느끼고 상처받는 인간이야. 내 편에 유리하면 명판결, 불리하면 적폐 판사로 매도하며 법관 개인을 악마화하는 이런 극단적인 분위기는 없어져야 해. 내가 처음 형사 재판을 맡았을 때 같이 근무하셨던 부장 판사님께서 그러셨거든. 형사 재판을 하는 법관은 이 법대 위에 이렇게 칼이 위에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판결을 잘못하는 순간 정의의 여신이 이 칼을 법관의 등 위에 꽂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역시도 뭐 민사재판부, 형사재판부, 뭐 가처분 재판부, 행정재판부 정말 많은 재판부를 했지만 형사재판부 판사가 가지는 이 중압감은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있는 내 등 위에 칼이 천정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 그 판사들이 갖는 중압감과 압박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실제로 판사를 했을 때 예전에 판결 중에 무슨 판결이 있었냐면 예전에 신문 기사에도 나왔던 판결인데 식스센스 사건이라고 있어. 한 계모가 의붓딸이 쓰고 있는 스킨 있잖아, 화장품. 거기에다가 주사기를 구해와서 화장실용 세정제인 그 락스 있잖아, 락스를 주사기에 넣어서 그 스킨에 넣은 거야. 그러면 그 의붓딸이 스킨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 락스가 얼굴에 묻잖아. 그런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이 먹는 식빵 있잖아, 거기에다가 락스를 주입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 항소심에서 이 계모가 의붓딸과 합의를 해왔더라고. 합의를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선처를 해달라, 양형을 깎아달라고 한 사건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 합의라는 게 무슨 의미야? 의붓딸은 아직 사춘기 소녀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잖아. 설사 돈이 쥐어진대. 그 돈은 누가 관리해? 친권자인 아빠, 그 계모랑 살고 있는 아빠가 관리하는 거잖아. 아빠는 자기 친아빠라고 할지라도 새로 들인 새엄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세상에 딸이 쓰는 스킨에다가 락스를 주입을 했는데 그게 만약에 합의를 해서 5천만 원을 예를 들어 미성년자 딸 명의로 받았어. 그게 진짜로 미성년자의 본인 돈이야? 그리고 미성년자는 자기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 친권자가 합의를 해야 돼. 이 아빠가 합의를 했어. 이 아빠의 합의가 진정한 미성년자의 뜻이야?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아무런 권리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미성년자의 합의는 되게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에서는 합의서가 들어왔지만 미성년자의 진정한 합의라고 나는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형을 깎아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성년자 때 받았던 학대의 경험 등은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이 아이가 또다시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됐을 때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되물림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형을 깎아주지 않았었거든. 내가 그랬는데, 내가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해당 사건에, 식스센스 사건에 해당 변호사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우리 판심 법무법인으로. 내가 전화를 받았지.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누구누구래. 그런데 그 몇 년이 지난 그 사건을 나한테 자기가 합의를 했는데도 그 왜 양형을 안 깎아줬냐고 하더라고. 그걸 마음에 심고 있다가 다시 내가 판사에서 변호사로 되니까 전화해서 왜 양형을 깎아주지 않냐고 따지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야. 물론 그 변호사님이 따지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래도 최대한 설명은 했어. 미성년자의 합의가 진정한 합의라고 보느냐, 성년자도 합의하기 쉽지 않은데 합의 자체도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은 너무나 중한 사건이다. 자기가 쓰고 있는 스킨에 누가 락스를 주입했다거나 자기가 먹고 있는 빵에 락스를 주입한 빵을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냐고. 한 번만 그 미성년자인 사춘기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그러고 내가 전화를 끊었었거든. 사실 판결은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판사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나는 판사 역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판결의 당부를 떠나서 개인을 악마화하면서 적폐 판사라고 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자중하고 반성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기는 해. 나같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정말 이 합의서가 들어왔지만 형식적 합의서인지 미성년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건지, 자기 아빠가 학비 안 대주면 얘는 대학도 못 가. 그런 상황에서 얘가 그래요 합의해 줄게요, 이게 진짜 합의일까? 나는 이 아이가 자라서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과연 나는 정말 새엄마를 용서했어라고 난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했다는 거야. 이렇게 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정말 이 사건에서 내가 피의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리는 판결도 많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부디 그곳에서는 무거운 법복과 기록을 내려놓고 평안하기를 바랄게.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